주간 브리핑. 2015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김재준, 안병무, 문익환 등을 배출한 진보적 개신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목사들의 세금 납부를 결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다는 뜻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6만여 개 교회가 있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 가운데 1654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데 대한성공회를 제외하고 개신교단이 납세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어디에도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조항이 없는데 지난 50년 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실현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종교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은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이를 처리해 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들이 받는 사례비와 활동비가 노동에 따른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사례비든 활동비든 엄연한 소득인 이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평등주의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힘을 얻고 있던 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장이 교단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의한 점 많은 교회 또 다른 종교에게도 상당히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조선일보 오늘 사설 기독교장로회 세금 납부 결의를 환영하며에 담겨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세금 내겠다는 기독교장로회 선언 환영한다. 이런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종교인 납세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천주교도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김수환 추기경의 언급에 따라서 1994년부터 사제들의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폭넓게 존경을 받아야 할 종교인이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면 한국 기독교계의 장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은 이미 교인들이 세금을 떼고 교회에 헌금을 납부하는데 목사들이 이걸 받고 또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고요. 이 논리는 또 황교안 국무총리도 펼쳤던 바입니다. 어쨌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의 이번 자율적 결단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제로 금리를 유지해온 미국이지요.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현재의 0에서 0.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앞으로 금리를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조건, 물가 지표와 물가 상승 전망, 금융시장과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윤상현 의원이 지금까지 청와대 복심을 전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설마 윤상현 의원이 누나의 의중 없이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세론 흔들기 파문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지금까지 청와대 복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설마 윤상현 의원이 누나의 의중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하여간 궁지에 몰리고 있네요. 새누리당 친박계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던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철회할 때가 됐다. 또 아울러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한 약속도 이제는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번복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인 고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을 둘러싼 친일 논란과 관련해서 일제에 적극 협력한 명명백백한 친일파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오해 견잡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의 말이었습니다. 평화 헌법 아래의 일본은 없어집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안보 법안을 어제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 산삼 막걸리, 전창걸의 새싹닭 콩차, 팡팡꽃 배달, 연지연 곰탕,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동 제공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지리산 해발 750m 청정 지역에 위치한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지리산 산양 산삼. 그 산양 산삼으로 만든 약선 막걸리. 진한 향기에 깊고 부드러운 맛. 이런 막걸리는 정말 처음이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습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 지리산 산양산삼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오늘도 최경환 채용 비리 의혹이 첫 소식입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감사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4건을 적발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3건에 대해서는 청탁한 사람을 특정했지만 유독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지낸 황모 씨 사건에서만 외부라고 모호하게 표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 전형 결과 2299등이었던 황모 씨가 여러 차례 서류 조작을 통해서 36명의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게 할 정도로 힘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왜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부. 예.
4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A씨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 박철규 공단 이사장 전 직장 동료, B씨 같은 경우 국회의원, 그리고 C씨 같은 경우에는 공단 전 이사장. 예, 누군지 다 특정하고 있죠? 자,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의 황모 씨 같은 경우 외부 이렇게만 표시됩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아호가 외부, 이건 아닐 텐데 말이죠. 예, 가장 악질입니다. 서류 전형 2299등이었는데 36명만 합격하는 이 합격자 명단에 이 황모 씨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한국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최 부총리 취업 청탁 의혹들 가벼운 문제 아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감사원의 보고서에는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황모 씨에 대해서 외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그 외부를 최경환 부총리로 지목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황모 씨가 자신의 인턴 비서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사청탁 사실을 부인했다. 자, 그런데 어제 한겨레가 최경환 부총리의 전 운전기사 구모 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과정도 상당한 의혹을 남기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이 된 사례가 흔치 않은데 최경환 부총리의 운전기사를 지낸 구모 씨는 바로 이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로서 정규직이 된 경우다. 최경환의 힘 때문이라는 뒷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취업 청탁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문제다. 수백 장 입사 지원서를 내고도 취업이 안 돼서 절망에 빠져 있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서 최 부총리의 취업 청탁 의혹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권력 실세라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실을 가려내기 바란다. 자, 그런데 말이죠. 최경환 부총리 대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대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다지 큰 기대를 걸지 않게 만듭니다. 극심한 전세난 속에서 보증금을 낀 월세인 반전세가 임대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5년 동안의 순수 전세 비중이 69.3%에서 59.3%로 내리막길을 걷는 동안 반전세 같은 경우 28.5%에서 36.5%로 급격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반전세가 전세 하락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순수 전세가 한 10% 빠졌는데 이 반전세는 10% 늘었단 말이죠. 바로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과 전세를 고수하고 싶은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절충한 거죠. 반전세요. 이 반전세가 그래서 늘고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와 별도로 고액의 보증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세입자로서는 이중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최근 전월세 실거래를 통해서 실태를 살펴본 결과 반전세의 습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438만 건을 분석해봤는데요. 서울에서 전세로 재계약할 때 평균 2,943만 원 더 들지만 반전세로 이동하게 되면 3,425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서울 평균입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 반전세로 바꾸게 되면 무려 1억 4천만 원이나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반전세, 보증금도 점점 고액화돼 가고 있으니 세입자로서는 월세에 더해서 이 보증금까지 더 내야 하는 이런 이중부담에 지금 휘말려 있다는 겁니다. 중산층 감당하기 힘든 주거비 문제, 이게 결국 공공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경향신문 30면에 실린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이분의 전월세 대란 부추기는 청개구리 정부라는 제목의 칼럼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든 월세든 인상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단기간에 이렇게 주택 임대 비용이 폭증하는 나라는 좀처럼 없을 것이다. 지금 저금리가 전세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동시에 월세 전환을 촉발하고 있다. 사실 전세나 월세나 금리를 잘 적용하면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점이 세입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고 월세를 기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거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전세가 지금 오히려 인기 종목이니 세상 만사는 요지경인가. 전월세 폭등의 또 다른 요인은 부동산 투기의 종결 조짐이다. 우리나라의 땅값이 이 세계 최고이고 집값도 세계 최고이니 거품이 빠질 때도 됐다. 부동산을 사두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오랫동안 우리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택 매매 수요는 넘치고 전세 드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았다. 그 결과 주택가격은 고공행진을 하는 반면에 전세는 주택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심지어 강남 같은 데는 매매가의 2할도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비정상이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경쟁적 시장에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은 비슷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세기의 부동산 투기가 드디어 종말을 고하려는 지금 자연히 주택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의 전월세 대란에 일조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애초 민생 철학이 빈약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서라도 경기를 살리려는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의 잘못된 정책이다. 빚내서라도 집사라고 부추기는 정부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급증해서 1,100조 원을 돌파했고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개 나라 가운데 1위다. 14개 나라는 신흥국을 말합니다. 정부는 서민들을 희생시켜서 반짝 경기를 살리려는 얄팍한 수법을 포기하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야당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자동갱신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힘써야 한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정부. 이게 바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입니다. 예, 이정우 교수의 칼럼이었습니다. 자원외교를 국가적 아젠다로 내세우던 이명박 정부를 글로벌 호구로 전락시킨 것은 결국 에너지 공기업들의 총체적 무능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잃어버린 국고금이 5천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에너지 자립 이런 명분 내세웠지요. 그런데 이 명분은 말 그대로 명분에 그칠 뿐이었고 미래 손익을 내다볼 검증 체계는 부실했으며 올바른 투자를 뒷받침할 감시 시스템은 부재했습니다. 권력형 비리 이거 당연히 포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런 공적 시스템을 모두 붕괴시킨 것 아니냐. 이건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의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외면했단 말이죠. 자원외교 수사 6개월 그 끝은 빈수레였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한국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나 정치인들로까지 수사가 뻗어나가지 못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어진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본질이 흐려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여권 실세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집중되면서 자원외교 수사의 추진력이 약해진 게 사실이다. 사정이 그렇다 해도 천문학적 규모의 부실이 드러난 사건치고는 내놓은 결과가 초라하고 빈약하다. 감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명목으로 해서 투자된 돈은 32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투자 규모에 비해서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더구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손실을 입었더라도 마음대로 중단할 수 없어서 2019년까지 22조 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국정 핵심 의제로 앞세우면서 이상득, 박영준 같은 측근 인사들이 과도하게 판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비리와 잡음이 새 나왔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의 부당지시 의혹이 제기됐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도 석연치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가 구조적인 비리가 아닌 단순한 정책 실패 사례로 그치게 된 것이다. 또는 개인적 일탈로 이렇게 그치게 된 것이죠. 과연 정책적 실패, 개인적 일탈 이렇게 해서 자원 외교의 본질을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용두사미로 끝난 자원외교 검찰 수사 이런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특검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특검해가지고 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은 또 없단 말이죠. 하여간 정치 세력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런 근원적인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 씨가 일제강점기에 비행기 군납운동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 12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용주 씨는 당시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 지부와 국민총력 경상북도 수산연맹이 비행기 헌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당시 상임이사와 이사 등을 지냈고 아사히신문에 비행기 헌납 광고를 실명으로 게재하기도 했다라면서 군납운동 주도설이 사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김용주 씨,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아버지 이 김용주 씨는 1944년 7월 9일자 아사히신문 조선어판에서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 이런 제목의 애국기 헌납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애국기라는 것은 각 지역의 기업, 단체, 개인이 낸 국방헌금으로 생산된 일본 육군용 비행기를 가리킵니다. 광고에는 김용주의 일본어 이름 가네다가 이렇게 선명하게 박혀 있었는데요. 앞서서 김용주 씨의 주활동 무대였던 경북 영일군, 지금의 포항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2달 후인 1942년 2월 총 8대의 군용기를 헌납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김무성 대표 측이 지난 8월 김용주 씨의 친일 행적을 누락한 평전을 출간해서 역사 왜곡의 선도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서 공개 검증에 착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연구소는 연좌죄에는 반대하지만 친일 행위자 후손 또 연고자가 친일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거나 친일 행적을 부인 왜곡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의 행적을 보니까 지역에서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활동한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친일파다. 이런 규정도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대표 측은 선친의 행적은 친일과 애국이 모두 있다. 적절한 시기에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친일파라고 해서 그 후손이 차별과 배제를 받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친의 친일의 역사를 미화한다든지 왜곡하는 거 이건 범죄 행위죠. 김무성 씨가 그런 범죄 행위와 무관해야 합니다. 자, 김무성 대표 지금 뭐 이 건만이 아니라 여러 건에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죠.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면서 김무성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말하는 거지요.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또 이렇게 미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비박계들 공천 학살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겠다. 김무성 대표가 뭐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친박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가 김무성 대선 후보 불가론을 내세웠지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사이에 공천 주도권 다툼이 일찌감치 가시화하는 모습입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친박근육의 좌장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조준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한 문제를 포함해서 먼저 앞으로 그럼 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김무성 대표의 떳떳한 이의가 전제가 되고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온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또 국감을 전후해서 김 대표의 입장을 분명히 드려야 될 때가 왔다. 새정치연합 혁신안 통과로 야당과 함께하려 했던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 아니냐며 대안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하루 전엔 또 다른 친박계 핵심이자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이 오픈 프라이머리 불가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구실일 뿐. 친박이 원하는 것은 김무성의 퇴진. 이건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부분. 여러분, 김문수 경기도지사 좋아하시죠? 또 정몽준 후보도 훌륭한 여담의 대권 후보입니다. 남경필 후보 어떻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경남지사 어떻습니까? 원희영 제주지사가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앞으로 대권 주자의 기반을 만들어줄 대표가 이번 자기 대표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권 나온 사람이 대권을 맡으면은 당을 장악해서 인사권과 당권 모두 장악하고, 여러분, 요담에 대권 후보가 나온다면 불공정 경선 아닙니까? 여러분, 100m 경주하는데 당대표가 돼서 미리 벌써 50m 앞에 가 있으면 김문수, 남경필 이 후보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권 주자, 즉 김무성은 대권 포기 선언을 해야만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라고 압박. 존경하는 서청원 후보께서 제가 사심을 가지고 당대표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말씀 중에 중대 결단을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중대 결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거기에 대한 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무성 후보가 대권에 대한 포기라는 용어를 분명히 하면은 제가 중대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권 포기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제가 먼저 드릴 수가 없고요. 이건 혼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무성 후보의 이번 당대표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공정한 대선 관리로는 약발이 약하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서청원, 이번엔 김무성이 의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 세종시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가자고 했는데 반대한 사람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사람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지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박근혜 당시 대표께서 주장하셨던 국민과 약속을 지키자 하는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또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행정부만 가게 되면 자족도시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부 대신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두 가지 주장을 다 담을 수 있는 수정안을 제가 낸 것입니다. 수정안 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은 일거에 가치 없다. 그러니까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눈 가리고 아웅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좌장우라고 한 사람이 이명박 정권 밑에서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는 원안을 대통령과 함께 약속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원안을 버리고 수정안을 냈다는 것은 그거는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에 맞게 애국심에 불태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기자회견했다고 해서 신뢰 없는 의원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턱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A. 유승민 원내대표 쫓아낼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만. 박근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되는 새누리당. 이 새누리당에서는 허울뿐인 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미스김, 거래처에 화환 하나 보내주세요. 정말요? 아니, 미스김한테 꽃 보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부장님, 꽃배달하면 팡팡 꽃배달이에요. 모르셨어요?
팡팡 꽃배달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주문하면 그때마다 10% 적립이 되고, 소개받은 친구가 팡팡 꽃배달을 시키면 또 저한테 7% 적립되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포인트로 영화, 여행, 명품 쇼핑은 물론 만 포인트부터는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고요. 미숙임, 팡팡 꽃배달 내가 보낼게요. 어머, 부장님이 주문하실 거면 팡팡머니 추천이는 저로 해주세요. 네, 팡팡 터지는 혜택과 즐거움, 팡팡 꽃배달.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팡팡머니 앱을 설치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네이버에서 팡팡 꽃배달을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국내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온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하락 등 요동치는 세계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짚어드립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부동산 버블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환율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지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망에 귀 기울이세요.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동작구 전문 건설회관에서 마련되는 이 강연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윤재원 글로벌 모니터 센터장이 강사로 나섭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데 자재본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과 시민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논란과 관련한 질의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병무청, 검찰, 경찰 등 공적기관이 수없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줬는데 또 이러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주신 씨 병역 논란을 보도한 MBC 기자 등 6명을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일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섰죠. 이에 대해서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시민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사실 이 정용기 의원 발언 이전까지만 해도 줄곧 여유 있게 미소까지 지으면서 발언했던 박원순 시장 얼굴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자,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나섰습니다. 끝난 사안을 끄집어내서 흠집을 내려 한다라면서 정용기 의원을 타박했는데요. 자,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험악해진 분위기는 박원순 시장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기나 하느냐 라고 호소하면서 일단락이 됐다고 하는데요. 병역 논란 근저에는 박원순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소로 일단락이 됐군요. 중앙일보 7면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 1면 기사입니다. 정부 여당 주도 아래에 인터넷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포털 개혁론 일찌감치 나왔죠. 자, 이런 가운데 인터넷 심의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있고,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를 터주고 정부, 기업에 대한 오피셜 댓글 도입 같은 이런 인터넷상의 언론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 조치들이 몇 달 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피셜 댓글은 뭐냐? 정부, 기업의 반론을 덧붙여주는 겁니다. 기사 바로 아래에 반론을 덧붙일 수 있는 권한을 정부와 기업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비판 기사, 문제제기 기사, 의혹제기 기사, 이 기사의 어떤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엿보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총선, 대선 앞두고 여당이 또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여권에게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작업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사귄 약혼자가 결혼식을 2주 앞두고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약혼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린 약혼녀는 병원비를 보태면서 보살폈지만은 약혼남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떠난 시한부 남성의 순애보 같지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돈을 뜯어내서 잠적한 전과 10범 사기꾼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약혼녀에게 직업과 나이를 속인 채 4년 동안 82회에 걸쳐서 6,6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44살 안모 씨를 붙잡아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사기 등 전과 10범인 안 씨는 약혼녀의 양아버지 김모 씨에게도 사업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서 1,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은 이 안 씨, 사기친 안 씨, 이 사람이 지난 2011년 6월에 서울 구로구의 한 헬스장에서 내가 IT 기업 대표로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32살 여성 김모 씨에게 접근을 합니다.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다가선 안 씨가 마음에 든 김 씨는 그와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관계가 깊어지니까 안 씨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계를 구매해야 한다.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명목으로 김 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천여만 원을 뜯어냈다는 건데요. 자, 김 씨는, 이 여성은 남자 안 씨와 지난 4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식장을 예약하고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는데 결혼식 2주를 앞두고 안 씨가 간암에 걸렸으니 결혼을 조금 미루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한 달여 더 만났고 이 사기꾼 안 씨는 지난 5월에 이 여성에게 병원비가 부족하다면서 80만 원을 더 받아가고는 그날 저녁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봤더니 말이죠.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2009년에 출소한 뒤로 카드 빚에 시달리면서 고시텔과 찜질방을 전락하는 그런 빈털털이었습니다. 약혼녀 김 씨는 안 씨가 6살 연상인 걸로 알고 있었지만 무려 12살이나 많은 띠동갑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참 이 사람 이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겠네요. 오늘의 날씨.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간간히 지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져서 나들이 하기 좋을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의 아침 기온은 섭씨 17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로 아침에는 서늘한 반면에 한낮에는 다소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마무리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기자회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노사정 합의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내용입니다. 지난 13일에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노총의 팔을 비틀어 만든 강요된 합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발언 듣고 내일 아침을 기약하겠습니다. 여권에서 자주 모델로 제시하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또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합의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동개혁을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자체가 비정상 중에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심화되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난 롯데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재벌 평등 경제 폐해를 교정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민원을 100% 관철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이 넘는 청년 실업자,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240만 노동자, 1800만 미조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